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박석현 부부장님과 백석현 위원님께서 나와주셔서요. 두 석현님을 모시고 오늘 저희가 큰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주제가 이제 반도체 산업을 중심으로 해서 글로벌 시장이 어떻게 바뀌나, 그리고 마지막으로 외환 시장은 어떻게 될까, 이렇게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최근에 시장의 변동성이 굉장히 확대되어 가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보시는지 부부장님 먼저 말씀해 주시겠어요? 가장 큰 원인은 다 아시다시피 인플레랑 그 금리 인상인데 이게 이제 그 종착역이 아직 안 보이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고요. 보통 이 정도 금리 인상 사이클이 좀 진행이 되면 어디쯤 가면 이제 금리를 더 올리지 않을 것 같다라는 게 좀 약간 청사진이 좀 그려져야 되는데 네. 지금은 그 부분이 상당히 좀 계속 불확실한 상황이고 연준 주요 인사들조차 그 부분을 제대로 얘기를 못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 이제 그 제임스 블라드 총재 같은 경우는 그 기자가 이제 그 질문을 5% 정도까지 기준금리가 올라갈 수 있냐라고 물어봤더니 인플레가 도와주지 않으면 그렇게 갈 수도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이건 원론적인 얘기인데 그냥 네. 원론적인 얘기를 한 건지 아니면 그만큼 불확실하다라는 거를 얘기를 한 건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 시장 불확실성을 높이고 변동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고요. 여전히 이 부분은 약간은 좀 오리무중 상태에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아마 11월 달 FOMC가 지나도 이게 깨끗하게 해결될 것 같지가 않고 12월 FOMC 정도가 지나봐야 조금 어느 정도 가시권이 들어오지 않을까라고 보여져서 한 두 달 정도는 앞으로도 시장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쪽으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당분간은 변동성이 지속될 것 같다라고 예. 보시는군요. 오늘 새롭게 나와주신 위원님께서는 새로운 석현 위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지금 특징이 상승하는 금리 그리고 하락하는 자산 가격 이 조합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 와중에 전 세계 경제 부채가 곳곳에 굉장히 많이 쌓여 있다는 게 굉장히 큰 리스크라고 보고 있고요. 사실 부채라는 게 양날의 검이잖아요. 그 부채 끼고 하는 투자를 레버리지 투자, 아까 지렛대 투자라고 얘기하듯이 경제가 좋을 때는 이게 성장의 지렛대가 되지만 지금처럼 경제가 나빠지는 상황에서는 그 칼끝이 본인을 향하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위험한 국면으로 들어서고 있는 게 아닌가. 결국 최근에 봤던 뭐 영국채 투매 사태나 크레딧 스위스 논란이나 최근에 신용시장 스트레스가 전 세계적인 현상이 되지 않을까. 조금 비관적으로 보고 있는 편입니다. 신용시장 스트레스면 어떤 방식으로 스트레스가 올 것 같으세요? 그 뭐 예측의 영역이긴 한데요. 그냥 시나리오를 본다면 뭐 예를 들어 신용이 정말 누가 돈이 없어서 못 갚는 건지 아니면 가격의 문제로 돈이 있는데 돈을 안 쓰는 건지 또는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주체는 누가 될 것 같은지 이런 것에 사실 대해서 가격, 그러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가격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영국채 매도 사태도 사실 부채가 엮여 있어서 마진콜 때문에 계속 영국채를 팔아 제껴야 되는 상황 때문에 영국채 투매로 연결이 됐고 그게 미국채 시장까지 영향을 미쳤고 이러면서 글로벌 시장 전체가 뒤흔들렸는데 이런 사태 결국 자산 가격이 떨어지다 보니까 연준이 금리를 계속 올리면서 곳곳에서 자산 가격이 사실 달러 빼고 거의 다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결국 부채가 엮여 있는 자산들에서 이런 사태들이 좀 자주 일어나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어떻게 신용이 문제가 될까요? 예를 들어 어디서 가장 약한 고리가 어디일 것 같은지 예를 들어 리만 때는 금융기관이 망했고 2000년 IT 버블 때는 기업들이 망했고 우리나라 IMF 때는 나라가 망했고 뭐 이렇잖아요. 주체가 이제 각각 다른데 어디서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으세요? 일단은 그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은행 규제는 굉장히 빡빡해졌기 때문에 네. 대형 은행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신용 사건으로부터는 어느 정도 방어막이 생겨 있다고 보고 있고요. 네. 은행 이외에 지금 부풀어 오른 은행 이외에 제2금융권이나 제2금융권. 네. 사실 미국 외에 이렇게 보시나요? 미국에서도 문제가 없을 거다라고 단정하긴
어렵지 않을까요? 미국에서도 문제 생길 수 있다 이렇게 보신다는 거죠. 네. 우리 부부장님은 혹시 어떤 스타일로 위기가 온다면 어떻게 올 것 같으세요? 경제 어느 주체에서부터 이게 시작이 돼가지고 안 왔으면 좋겠는데 만약에 온다면 오늘 이제 그런 내용이니까 어쨌든 예. 금리죠. 예. 금리가 가장 직접적이고요. 네. 직접적이고, 그러니까 금융이라는 게 이게 그 줄임말이더라고요. 저도 몰랐는데 최근에 알았는데 금전 융통의 줄임말이라고. 네. 저도 처음 알았네요. 금융-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 예, 네. 금융시장이니까 핵심이 융통이거든요. 자금을 융통하는 네. 게 금융시장의 핵심이고 그게 이제 금융시장 고유의 기능이고 그래서 이제 돈이 잘 돌아야지 이제 그 핵심적인 거죠. 근데 이제 그 돈이 잘 돌려면 유동성도 좀 풍부해야 되지만 구조적으로 안에서 잘 작동을 해야 되는 건데 요번에 이제 한국 시장도 이제 신용시장 문제가 생긴 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차환이 잘 안 되는 거거든요. 네. 차환이. 그러니까 부동산 PEF나 뭐 이런 ABCP 문제가 되는 것도 이 자금을 이제 그 일단 융통을 한 다음에 이게 만기가 돌아오면 차환을 시켜야 이게 되는 건데 그게 지금 안 되다 보니까 지금 여러 가지 얘기가 지금 네.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럼 이게 왜 안 되냐면 금리가 너무 높습니다. 금리가. 금리가 높아도 이 레벨에 있을 때 항상 유통이 안 됐던 건 아닌데 지금은 이제 급격하게 금리가 올라가서 두려움이 좀 커졌다고 봐야 그리고 될까요? 이거를 주도한 게 중앙은행이 있기 때문에 네. 그 중앙은행이 지금 아까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금리를 언제 내릴지 얘기를 안 해주고 있어요. 오히려 이 고금리를 상당 기간 동안 지속을 하겠다라는 쪽으로 공언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금리 레벨이 상당 기간 동안 과연 지속이 됐을 때 이 금전 융통이라는 이 기능이 제대로 발휘가 될까? 여기에 좀 의문감을 가질 수가 있다는 얘기고요. 이건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미국도 뭐 괜찮다고는 하는데 예를 들어 드리면 미국 그 고수익 채권이죠. 하이드 스프레드가 그 코로나 딱 터졌을 때 그 순식간에 1100bp까지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11%포인트가 더 높았다는 얘기죠. 네. 근데 지금은 이게 최근에 다시 좀 내려오긴 했지만 고점이 한 560bp 정도까지 올라섰어요. 그래서 그 코로나 때가 비교하면 절반밖에 안 되기 때문에 괜찮다, 여유가 있다라고 하지만 근데 절대 금리를 봐야 되거든요, 지금은. 왜냐하면 코로나 때는 미국 장기채도 0.8% 거의 제로 금리였잖아요. 네. 근데 지금은 벤치마크된 미 국채 금리가 4%입니다. 근데 거기에 560bp를 더하면 10%가 되는 거거든요. 미국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10% 금리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기업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지금 이 금리 레벨이 일시적으로 갔다가 좀 안정이 되면 좋은데 1년 동안 물론 이건 유통금리입니다. 발행금리는 아니긴 하지만 이 정도 레벨이 1년 동안 지속이 된다면 글쎄요. 초우량 기업들은 살아남겠죠. 근데 기본적으로 초우량 기업들도 그 일반 기업들이 건재해야 이 존재를 하는 건데 이쪽이 지금 상당히 어려워지면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라는 얘기고요. 기본적으로 금리 문제인 것 같고요. 금리 문제인 것 같고. 결국은 기업하고 가계에 그러니까 기업이 금리가 높아지면은 결국 기업이 어려워지고 예. 기업이 사람을 자르고 실업률이 올라가고 뭐 이런 아주 전통적인 경기 침체의 그림을 보시는 거죠. 예를 들어 옛날처럼 뭐 아까 얘기 드린 대로 뭐 어느 나라가 망하든지 뭐 금융계 이런 건 아닌데 전통적으로 금리가 올라가서 기업이 돈을 못 벌고 그럼 사람을 자르고 실업률이 올라가고 경기 침체 이런 그림. 그래서 다 기업 아닙니다. 실적도 그건 좀 길게 가는 건데 네. 이 상황에서는 단번에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 융통이 안 돼서 차환이 안 되면 기업들은 일단 그 디폴트가 나게 되는 거죠. 네. 사람을 자르는 게 아니라 기업 자체 디폴트가 날 수가 네.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기업에 돈을 불려준 김은기관들도 여기에 엮여 들어가게 되는 거고요. 한국 시장에서 지금 그 문제가 되는 게 부동산 ABCP가 문제가 되는 거는 그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차환이나 이런 게 잘 안 됐을 때 바로 문제가 생기는 거기 때문에 이게 전통적으로 경기가 안 좋아지고 뭐 고용이 안 좋아지고 뭐 이런 과정 속에서 길게 이어가기보다는 현재 금리 레벨이 너무 오래 지속이 되면 바로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게 기업이나 가게만 국한돼서 뭐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첫 번째는 기업이 되겠지만 그 기업 문제가 바로 금융기관으로 옮겨갈 거고요. 뭐 은행부터 옮겨가지는 않겠지만 뭐 제2금융권 먼저 문제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가장 급한 거는 이 금리가 좀 안정이 될 수 있어야 가장 이제 그 좋은 시나리오로 갈 수가 있는데 지금 봐서는 금리가 언제 안정이 될지
이게 예측하기가 상당히 지금 어렵다라는 얘기죠. 근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사실 주목해야 되는 게 유동성 때문에 단기 유동성 때문에 단기 유동성이 부족한 급박한 기업들이 도산이 될 수 있다, 디폴트가 날 수 있다. 그 부분은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데요. 앞서 백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은행들은 지금 규제가 굉장히 타이트했기 때문에 이게 시스템 리스크까지 있느냐. 실제로 유동성 단기 유동성 이슈가 신용 위험까지 가고 그게 이 자본시장에 정말 큰 충격을 줄 만한 시스템 리스크가 있느냐에 대해서는 아직은 대체로는 그 정도는 아니다라는 뷰가 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죠. 예. 부부장님 보시기에는 어떠신가요? 제가 보기도 그 정도까지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죠. 아닙니다. 근데 네. 이게 단초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한국은행 총재께서도 얘기를 하셨지만 지금 문제는 어떤 신용 경색의 문제가 아니고 단기적인 어떤 유동성 문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풀어주면 된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요번에 오늘 정책이 나온 것도 그런 부분을 풀어주기 위해서 정책이 이제 발표가 된 건데 뭐 그렇다 하더라도 역시 금리입니다. 레벨이 지금 너무 높고 스프레드가 좀 그 크레딧 쪽 스프레드 많이 벌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정도 금리 레벨에서 물론 이게 유통시장이니까 근데 이게 유통시장 금리가 이렇게 오래되면 발행시장까지도 일단 그렇게 전염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 정도 금리 레벨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전 유통이 제대로 될까 안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금리 레벨도 중요하고 지속 기간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빨리 안정을 시켜야지 좀 원활하게 돌아갈 수가 있는 거지. 그리고 유동성 문제랑 신용 경색 문제는 분명히 다른 문제긴 하지만 이게 그 종이 한 장 차이거든요. 바로 넘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을 좀 세심하게 조금 체크를 해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해주실 얘기가 있으실까요? 아니면 오늘 나온 정책이 이제 채권시장 안정 펀드를 정부가 바로 발표를 했잖아요. 정부도 이 부분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 오늘의 조치로 한 번에 해결이 될지는 모르겠으나 앞으로 정부가 어느 정도 대응을 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보시는지 아니면 이런 위기가 계속 반복될 거라고 보시는지 좀 궁금한데요. 사실 뭐 국내 이슈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뭐 정부가 어느 정도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기대는 하지만 지금 달러화 유동성도 지금은 아직 유동성 경색은 아니지만 달러화 유동성 경색 상황까지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 문제 때문에 이어진다는 얘기가 아니라 네. 지금 글로벌 시장이 그러니까 지금 한국만 문제를 겪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글로벌 시장의 문제 그리고 미국채 유동성도 조금 빡빡해지는 상황이고 미국도 부채가 많은 부분이 있어서 이게 타고 달러와 유동성 문제까지 연결될 가능성은 있어서 그럴 경우에는 뭐 결국 연준이 나서는 상황까지 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제가 이제 느끼기에는 결국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정부의 결국은 의지의 문제라고 전 되게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금리가 올라가고 있으니까 내가 돈이 있어도 채권을 못 사니까 차환이 안 되는 거고 미국도 이제 예를 들어 영국 같은 경우도 영국 국채를 누가 팔았는데 그걸 누가 사줬으면 금리도 안 떴을 거고 만약에 이럴 일은 뭐 거의 없지만 영국 금융 뭐 그 감독하는 데서 그냥 니네 채권 가지고 있는 거 시가 평가하지 말고 장부가 평가해라 이러면 그냥 끝나는 일이었는데 그걸 시가 평가를 하니까 뭐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정부가 어떻게 하느냐가 결정적인 결국 요소가 지금은 된 것 같은데 예를 들어 IMF 때처럼 우리나라 정부가 할 일이 없는 게 아니라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위원님 보시기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면 한국이든 미국이든 뭐 영국이든 다 상관없이 어떤 일이 벌어지면 정부에서 그래 이 정도면 우리가 니네 좀 도와줄게라고 할 것 같으세요. 왜냐하면 리만 때는 2008년이 하필이면 정권 교체기였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한번 지나갔다고 저는 믿는 편이거든요. 어떤 일이 생기면 이게 정부에서 야, 이 정도면 됐어라고 생각할 것 같으세요? 뭐 금리든 주식이든 뭐 어떤 것든 상관없습니다. 어떤 예를 들어 모습이 딱 나타나면 그래 이 정도면 이제 우리가 개입을 세게 할게 이렇게 될 것 같으세요? 저는 이게 글로벌 문제라고 보기 때문에 정부가 지금도 계속 미시적인 부분에서 계속 역할을 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정부가 이제는 개입할게 하고 완전히 개입한다고 해서 시장이 완전히 안정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영국의 채권 이슈도 이게 이제 안정이 일시적으로는 좀 됐다고 보는데 계속해서 재부각될 가능성이 있다고 꼭 한국이 보시나요? 아니더라도 다른 네, 나라 다른 정부라도 국가들도. 정부가 꼭 한국만 정책적으로 아니더라도. 나선다고 영국 해도 파운드화가 그 트러스 총리 취임하기 전에도 하락폭이 굉장히 컸거든요. 네. 엔화하고 서로 수위를 다투고 있었는데 외환시장에서 영국 파운드화는 신흥국 통화 취급을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흥국 통화하고 선진국 통화의 결정적인 차이는 선진국 통화는 거의 그 금리차 통화 정책 영향이 굉장히 큰데 신흥국 통화는 악재에 훨씬 더 민감하잖아요. 근데 영국은 상대적으로 선진국 통화 같지 않게 시장의 위험 회피 심리, 위험 선호 심리 왔다 갔다 할 때 거의 신흥국 통화처럼 움직이는 게 특징이었거든요. 그리고 40년 전에도 그랬거든요. 4파운드에서 1파운드 떨어진 거니까. 근데- 이번만이 벌어진 일은 아니거든요. 영국 파운드는 절대적으로. 영국 파운드하고 유로화를 20년치를 비교해 보시면 유로가 레벨이- 그때 생겼으니까 그거는. 레벨이- 그 전에는 다르잖아요. 레벨이 이렇게 벌어져, 그러니까 예. 레벨 자체가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뭐 파운드는 1.3 뭐 네. 이렇게 높고 유로화는 뭐 1.1 뭐 이렇게 네. 괴리가 있었는데 이게 몇십 년 동안 계속 좁혀져 왔어요. 네. 그러니까 영국은 경제 비중 자체가 계속 줄어들고 있고 물론 유럽도 약간 줄어드는 그러니까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약간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라면 영국은 브렉시트를 계기로 그게 조금 가속화됐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거는 꼭 한국 정부가 아니더라도 뭐 영국 정부든 뭐 한국 정부든 미국 정부든 누군가가 야, 이 정도면은 우리가 이제 개입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라고 할 만한 어떤 단초가 뭐가 될까? 예를 들어 완전 시장이 그냥 작살났다 갈 건지 아니면 작살나기 전에 정부가 개입을 해줄 건지 되게 중요한 이슈니까 투자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는. 근데 저는 개입하는 상황이 오더라도 일단은 코로나 때처럼 화끈하게 금리를 내리고 양적 완화를 하는 그런 식으로는 못 간다고 보고요. 네. 글쎄요, 뭐 시나리오 그렇게 못 간다고 보시는 이유는 인플레이션 때문인가요? 그렇죠, 인플레이션 때문에 네. 지금까지는 낮은 인플레 때문에 지난 10년간 연준이 화끈하게 대응을 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그런 시대는 갔다고 보고 있거든요. 네. 부부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뭐 아까 그 정부 쪽 역할이 중요하긴 한데 네. 뭐 그 정부가 할 수 있는 부분은 그 원활하게 유동성을 돌려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오늘 같은 조치도 일단 캐피탈콜 방식으로 일단 유동성을 공급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캐피탈콜이라는 게 이제 그 자금을 공급하는 쪽에서 이게 대응을 안 하면 우리 그렇게 빨리 못 준다. 천천히 줄게. 아니면 조금만 줄게. 이렇게 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어디에 이제 숨어 있는 부분을 찾아내서 유동성을 공급하는 방식이 물론 그 효과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상당히 광범위한 문제로 들어가게 되면 그건 이제 효과가 없는 거고 결국은 중앙은행이 나서서 발권력을 동원을 해줘야 문제가 이제 해결되는 쪽으로 가는데 아까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지금 중앙은행은 인플레 때문에 발이 묶여 있는 상태라서 그렇죠. 위기 상황으로 갔을 때 옛날처럼 적극적으로 대응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조금 아쉬운 점은 뭐 그런 부분입니다. 내년도에는 뭐 물가가 분명히 떨어질 테니까 좀 여유를 갖고 움직이는 게 조금 낫지 않을까 제가 보기에는. 물론 그게 중앙은행의 어떤 그 속성상 여유를 갖고 움직이기에는 물가가 너무 부담스럽고 불확실하다라는 쪽으로 지금은 해석을 하고 있는데 금융시장 상황이나 이런 거 봤을 때는 지금 너무 급하게 가는 것보다는 시장하고 좀 호흡을 좀 같이 하면서 움직이는 게 좀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게 됐을 때 금리도 조금 안정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연준이 지금처럼 뭐 최근 한 몇 개월처럼 너무 공격적으로 나가버리면 조금 부담이 좀 커질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뭐 오늘 언론에 이미 나왔으니까 말씀드리면 뭐 증권가의 찌라시라든지 증권사가 위험하다, 건설사가 위험하다 이런 거 도는 거에 대해서 이제는 좀 단속하겠다라는 뉴스까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시장에서 불안감이 커지니까 네, 어떤 회사가 제가 목이 메일 정도로 지금 힘드네요. 어떤 회사들이 이제 몇 달 못 버티는 거 아니냐라는 극단적인 얘기까지 돌고 있잖아요, 시장에는.
그러면 부장님께서나 부부장님께서나 위원님 보시기에는 언제쯤이 리스크의 정점이다. 언제가 가장 위험해질 것 같고 그게 좀 통과가 돼야 지금이 가장 위험하다. 그리고 리스크의 정점을 좀 통과해야 약간이라도 안정되는 구간을 맞이할 수 있을 텐데 언제쯤이라고 보시나요? 저는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글로벌 영향이 더 크다고 보고는. 그럼 글로벌 보면서 영향으로는 언제쯤이 정점일 것 같으세요? 네. 미국 금리 인상 사이클이 이제 마무리되는 것 같다 이런 인식이 생기면 그게 언제라고 일단 예상하고 현재로서는 계세요? 뭐 시장이 내년 1, 4분기로 반영을 하고 네.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 이후에 뭐 2, 4분기 그러니까 이대로 시나리오가 전개된다면 2, 4분기 이후에는 그래도 조금 시장 분위기가 좋아지지 않을까 일단 그런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네. 부부장님도 마찬가지신가요? 그렇죠. 뭐 아무래도 뭐 지금 일어나는 어떤 사태들이 대부분 이제 원인이 인플레고 결과는 연준이 만들어 가고 있는 거니까 뭐 그 부분이 좀 해결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뭐 1, 4분기가 이제 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약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연준의 시각이나 어떤 통화 정책의 어떤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약간 어떤 그 관점의 차이인데 11월에 12월까지 얼마 올릴 거야 이거보다는 인플레가 불어나면 금리를 더 빨리 더 큰 폭으로 올릴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지만 내년 1분기쯤이면 금리 인상이 마무리될 거고 그때부터는 큰 폭으로 올린 금리가 인플레나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당분간 지켜볼게. 이 뒤쪽으로 포인트를 옮겨주면 똑같은 금리 인상이라 하더라도 시장이 상당히 좀 안정이 될 수가 있거든요. 뭐 그렇다고 해서 말로라도 좀 그죠? 말로라도 네. 좀. 예. 주가가 예. 폭등하고 그러지는 않을 예. 겁니다. 그래서 예. 물론 인플레를 시급하기 때문에 그걸 잡아야 되기 때문에 일단 네. 기대 인플레이션 잡아야 네. 되고 그 부분 때문에 그거보다는 여전히 더 빨리 금리를 올리겠다 이쪽에 집중을 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는 솔직히 금리 레벨이 이렇게 높은 상황에서는 1, 4분기 정도의 금리 인상이 끝나고 뭐 터미널 레이트가 얼마고 이걸 제시한다고 그래서 기대 인플레가 갑자기 다시 올라가고 그러지는 않을 것 같고요. 네. 네. 약간의 어떤 정책적인 측면에서는 운용이 뭐가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은 뭐 정부 역할도 중요하긴 하지만 여전히 중심축은 그 중앙은행에 있다. 중앙은행도 정부랑 저는 그냥 모두 한 편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냥 정부의 통칭해서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환율 얘기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위원님 환율 원달러 환율부터 어떻게 보고 계세요? 지금 1,400 오늘 30원인가 그랬죠? 네. 너무 익숙해졌어요 1,400원대가 지금. 네. 외환시장 분위기 보면 계속 위쪽을 보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이어서도 더 들고요. 위로요. 예. 오늘 왜냐면 장이 주식시장이 별로 강하지 못했는데 환율이 오히려 약간 떨어졌나 그랬거든요. 그건 혹시 왜 그랬는지 저희한테 설명해 줄 수 있으실까요? 사실 하루하루의 움직임에 과도한 의미를 부여하면 안 된다고 보는 편이라 오늘 떨어진 거에 대해서 크게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요. 어쨌든 방향성은 달러가 모든 통화에 대해서 상승하고 있고 원화도 당분간은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가끔 글로벌 통화하고 조금 다르게 가는 날은 여러 가지 변수가 있겠지만 정부에서 개입했다 뭐 이런 거죠. 네. 그런 일이 있을 제가 수도 있고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불편해하신 것 같아서 네, 그랬을 수 있겠다라는 걸 말씀하시는 것 어쨌든, 같고 제 생각에는. 근데 어쨌든 오늘은 이제 그렇게 돼서 제가 여쭤봤고요. 그러면 환율이 지금 1,400원이 넘었지만 당분간은 더 올라갈 수도 있다. 그럼 1,500원 뭐 이렇게도 보시는 건가요? 일단 저희는 연말까지는 1,500원까지 상단을 보고 있고요. 연말까지 1,500원 2달밖에 안 남았는데 네. 네, 알겠습니다. 강한 전망을 조심스레 주셨는데요. 부부장님께서도 혹시 환에 대해서 밴드를 가지고 계신가요? 저희도 환은 1,500원까지 열어 네. 놓은 상황이고요. 두 은행에서 이렇게 네. 말씀하시는군요. 네. 근데 초대형 우리나라에서 뭐 네. 1, 2등 하는 대부분 데서. 다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구나. 저희만 그런 게 아니고 네. 이게 저희가 무슨 약간 아웃라이어 쪽에 있는 것도 아니고요. 네. 대부분 그러니까 한 달 전까지만 하느라도 1,500원은 좀 얘기가 좀 어려웠는데 네. 지금 1,500원은 아주 쉽게 나오는 뭐 수준인 것 같고요. 뭐 환은 좀 글쎄요. 그 달러 강세를 지금 저지할 만한 요인이 없어서 그러니까 반대로 그러면 이게 그 정점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할 수 있는데 네. 뭐 이 달러 정점이 아니라는 얘기는 올해 내내 지금 계속 얘기가 나고 있는 거라서 네. 지금 여기서 굳이 정점이다라고 얘기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요즘에 또 오늘 예엔도 엄청나게 많이 올랐고 특히 오늘 예는 그 일본은행에서 얘기하는 그 YCC의 상단이 0.25%잖아요. 그걸 이제 막 위로 막 넘어가고 그래서 직접 사고 이러고 있는데 예엔이 이렇게 약하면 결국 이 동아시아에 묶여있는 우리나라 통화도 결국 같은 취급을 받는 거다. 왜냐하면 어쨌든 예엔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센 통화니까. 그렇기 때문에 원화가 사실 훨씬 더 약해질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분도 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혹시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요거 엔과의 관계. 지금 뭐 엔도 그렇고 위안화도 그렇고 그 이 통화들이 달러화에 대해서 약세가 심하게 진행이 되면 원화도 당장 그날은 아닐 수 있겠지만 네. 뭐 시차도 뭐 길지도 않겠죠. 네.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그럼 지금 일본 은행은 지금 그러면 금리를 잡기 위해서 약간 통화를 포기한 건가요? 그거는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통화 정책하는 BOJ하고 재무성하고 네. 약간 엇박자가 나고 있지만 네. 통화 정책하는 BOJ 입장에서는 금리는 낮게 유지해야 된다. 0.25% 일본 경제를 네, 위해서 딱. 네. 버티고 있으니까 재무성이 이제 어떻게든 하려고 용은 쓰는데 사실 개입 말고는 그렇죠. 외환보유 막 쓸 수는 또 없으니까 그렇다고. 그래서 그냥 엔화는 그냥 계속 올라가는 그림으로 금리가 맞게 그렇게 이제 보시는 거예요. 그럼 원화도 따라 올라간다. 뭐 이런 거죠. 근데 사실 일본 BOJ는 0.25%를 지금까지는 계속 오늘도 개입했다고 예. 기사 났더라고요. 예. 그럴 때마다 이제 무제한 매입으로 대응을 하고 네. 있는데 시장에서는 계속 저거 곧 올릴 것 같은데 이 상단 0.25%를 막 쇼치고 있겠죠, 그러면. 그런 예, 생각들을 예. 하고 있고 결국은 어느 정도 따라가는 방향은 될 텐데 그게 어느 시점일지는 뭐 두고 봐야겠죠. 상단을 올릴 수도 있는 여력이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죠. 약간 많이는 아닐 것 같고 뭐 0.2에서 0.5 정도로 이 정도로. 0.5도 또 너무 약간 높나요? 너무 높나요? 높게 느껴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혹시 부부장님 혹시 요 우리나라와 일본, 중국과의 요 관계에 대해서는 예니 안 잡히면 사실 원화도 좀 문제가 있으니까요. 예. 일본 입장에서는 좀 물가가 좀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2점 몇 %가 그렇죠, 그렇죠. 일본이. 근데 뭐 미국은 뭐 8%, 뭐 영국 10%, 한국도 이렇게 높은데 물가 높은 건 좀 부담이죠. 솔직히 지금 봤을 때는 네. 물가가 일본이 안정이 돼 있으면 좋아 보이긴 하는데 또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물가가 높다는 얘기는 반대로 말하면 그 GDP 디플레이터 값이 이제 높아져서 그 경상 GDP가 상당히 높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채가 많을 때는 이걸 높여서 전체적인 부채 비율을 떨어뜨리는 그렇죠. 예. 예. 많이 쓰는 방법이죠. 옛날 맞습니다. 정부가. 맞습니다. 예. 네. 근데 일본 입장에서는 이게 좀 불편해 보일 예. 수도 있어요. 예. 다른 나라들은 예. 부채 부담에서 점점 이제 예. 장기적으로 예. 낮춰가는 구조로 가는데 일본은 반대로 계속 물론 일본 부채 비율 자체가 높은 나라이긴 하지만 계속 이제 그런 쪽에서는 상당히 지금 후진국 쪽으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구조적인 측면에서는. 네. 엔화가 약세로 가는 부분도 이런 구조적인 부분을 좀 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렇게 생각하면 일본이 꼭 그 통화 정책을 그 QE를 계속 하는 것 때문에 엔화가 약세로 물론 뭐 상당 부분이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분을 고려를 해봤을 때는 엔화는 장기적으로 약세 통화가 될 가능성이 지금 제가 볼 때는 좀 있어 보여요. 그냥 파운드가 4파운드에서 1파운드가 됐거든요. 한 4, 50년 동안. 그럼 1엔도 그러면 100엔에서 400엔 그건 아니겠죠? 예.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엔화도 구조적으로 약세일 거다. 그러면 한 원화도 다시 강세가 되기 상당히 어려울까요? 그러면 엔화가 구조 약세가 되면 적어도 그러니까 사실 작년까지 2010년부터 작년까지 12년간 평균 환율이 1129원이거든요. 네. 그 레벨보다는 향후 10년 레벨은 상당히 높아지지 않을까. 상당히 높을 거다. 지금 레벨보다는 훨씬 낮아지겠지만 사실 이걸 뭐 합리적으로 추정하기는 어려우니까. 그렇죠. 이건 뭐 그래도 당연히 예측이니까요. 예. 1129원보다 뭐 대략 100원 정도 높아진다고 보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보고 있습니다. 이전에 상단이 사실 1270, 80원이었잖아요. 요 뚫기 전에. 예. 그럼 내려와도 그 상단 사실 좀 뚫기 어렵다 이렇게 저희가 해석해도 될까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차트라는 게 한번 저항선을 뚫고 올라가면 그 다음엔 그 저항선 지지선이 되기도 하니까. 그래서 이번 지금 달러 강세가 그 말씀하신 50년 동안 예. 그 긴 기간 동안을 보면
달러 강세가 지금 강세기가 세 번째 네. 지금 진행되고 있고 네네. 지금이 제일 길고 네. 또 요 몇 달 사이에 또 급격하게 네. 기울기가 올라가고 있는데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매달 그 미국 현지에서 펀드 매니저랑 네. 그 조사하는 거 보면 네. 설문조사 결과가 올해 들어서도 계속 그랬고 아마 작년 어느 시점부터는 제일 크라우디드한 거래가 뭐라고 생각하냐 다 달러화 네. 1위가 달러화거든요 계속. 네. 그러니까 시장 어떤 계기만 생기면 달러화를 다 던질 거고 1차 달러 강세기, 2차 달러 강세기가 꺾일 때도 항상 그랬고 그래서 꺾이면 무섭게 꺾이겠지만 일단은 뭐 아직까지는 그 시점이 가깝진 않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래도 떨어지면 생각보다는 사람들의 이제 높은 레벨에 익숙해져 있을 때 설마 여기까지 떨어질까 하는 레벨까지는 더 떨어질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올해 연말까지 1,500원은 두 군데 열어놓고 보신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일단은 인플레이션 지표든 또 내년에 금리 전망의 추세에 대해서 어떤 그림이라도 그릴 수 있는 단계까지는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또 오늘 백 의원님께서 준비하신 게 있잖아요. 원래 주제가 또 반도체가 포함이 되어 있는데 글로벌 경제가 완전히 바뀐다. 근데 여기 반도체의 지정학적인 문제에 대해서 오늘 설명해 주신다고 하셔서 제가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좋은 내용이 아닐 것 같은 느낌은 좀 드는데요.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 건가요? 일단은 예, 제가 반도체 일단 전문가는 아니고요.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래도 외환시장 관점 그리고 지정학적인 의미 측면에서는 한번 다뤄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서 자료를 만들었고요. 그리고 반도체를 떠나서 지금 그 글로벌 경제를 움직이는 많은 변수들이 판이 바뀔 정도로 크게 유동을 좀 전환점을 맞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40년 만에 인플레라는 것도 굉장히 낯선 환경인데 미국하고 중국이 이제 본격적으로 기술 냉전이 심각해지면서 이제 군사적으로도 약간 자꾸 물론 일단 최대한 그 리스크를 서로 회피하고는 있지만 그래도 뭐 그레이엄 앨리슨 이런 하버드대 교수 이런 분들은 그 위험성을 계속 경고를 하고 계시고 그리고 사실 탄소 중립 친환경 이렇게 전환하는 과정에서도 화석연료 투자가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오펙이 공급량 줄이면 쉽게 생산량 그러니까 공급량이 늘어나지 못하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유럽도 뭐 풍력 발전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결국 친환경 에너지들은 아직까지 수급이 안정적이지 않기 때문에 이것도 수급이 안정적이기 위해서는 상당히 오랜 기간이 걸릴 텐데 화석연료 공급 제대로 안 되고 그러면 그러니까 친환경 과정에서도 인플레 환경이 쉽게 과거 인플레로 돌아가기 힘든 상황이 됐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 미중 간의 갈등도 사실 미중 간 그러니까 그동안 세계화가 진행되면서 중국산 저가 상품 그리고 중국의 낮은 인건비를 그 세계가 누려왔다면 이제는 중국의 인구 구조도 고령화되기 시작했고 그리고 이제 글로벌 공급망도 블록화되면서 지역별로 이제 블록화되면서 중국산 저가 상품에 대한 거기서 얻는 수혜도 많이 줄어드는 방향 이런 것들이 이제는 지난 10년간의 낮은 인플레이션 환경을 더 이상 보기 힘들어진 게 아닌가 저는 좀 그런 쪽으로 보고 있어서 그래서 나중에 연준이 금리를 내리더라도 과거처럼 화끈하게 내리긴 어려워졌다 네. 이런 쪽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네. 반도체로 들어가면 네. 어떨까요? 준비하신 자료가 네, 있으니까 자료를 좀 보여주시면서 좀 설명해 해주시면 주시면 어떨까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네. 네. 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제목은 좀 거창하게 반도체 산업의 지각 변동과 그 함의라고 지어봤고요. 일단 여러 가지 꼭지가 있는데 차근차근 설명을 드리면 일단 반도체 산업의 지각 변동 배경은 미중 간의 갈등이 굉장히 크고요. 중국이 거센 도전을 하면서
미국이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다, 중국을 잘못 이해하고 있었다 이런 각성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트럼프 시대 때부터 중국을 견제하고 수출 통제 조치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사실 그러니까 인텔의 겔싱어 이 회장도 얘기했듯이 반도체가 21세기의 석유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반도체가 경제뿐만 아니라 국가 안보에도 핵심 전략 자산이 됐고, 뭐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첨단 기술들, 뭐 인공지능, 양자 컴퓨팅, 뭐 사물 인터넷, 자율주행 이런데 그 고사양 반도체가 핵심 소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글로벌 패권을 확보하는데 반도체가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됐고요. 사실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가 지금 고전하고 있는 것도 그 미국의 IT 수출 통제 때문에 군사 장비 업그레이드를 제때 못했기 때문이다, 이런 평가가 있습니다. 주신 내용 중에서 이 반도체가 그래서 중요하고 그래서 뭐 패권 경쟁의 그 도구인 거는 저희가 이제 이해를 했는데, 이게 지금 아까 오늘 내용하고 연결시켜 보면은 이게 어떤 우리나라의 뭐랄까 위기, 지금 어쨌든 계속 그런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하고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혹시 어디 뭐 장표나 이런 게 있을까요? 고객분들 궁금해하실 것 같아가지고. 좀 네네. 뒤쪽으로 먼저 네네네. 그래주시면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미국, 중국의 이 반도체에 관련된 변화로 인해서 한국의 반도체 산업이 네, 그 내용이 그런 게 직접 타격을 받을 있으셔가지고 되게 것인가. 좋은 내용인 것 이게 같아서. 이제 지금 일단 네네. 2위 장표를 잠깐 네네네. 설명하고 그래 주시죠. 가면 네. 뭐 삼성이 매출액 기준으로는 이번 분기 말고 그 직전 분기까지는 반도체 기업 중에 이제 매출이 1위였는데, 그래프 보시는 것처럼 파운드리, 그러니까 위탁 생산 중에 이제 비메모리 로직 칩에 있어서는 TSMC한테 최근에 조금 추월 당하고, TSMC가 계속, 그러니까 우리는 삼성이 좀 빨리 따라잡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하지만 어쨌든 TSMC가 일단 기술 우위를 확보한 다음에 계속 앞서 나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 부분도 조금 보기에 불편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뒤쪽을 가보면 일단 미국이 최근에 많은 것들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3월 달에 칩4를 제안했고, 네. 그리고 8월 달에 반도체 지원법 이제 그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을 했고, 지지난주 10월 7일에 첨단 반도체 장비 수출 금지 조치를 했는데, 네. 근데 이게 한국 기업을 겨냥한 건 아니지만 세계 반도체 시장의 최대 시장이 중국이거든요. 네. 중국을 겨냥했다는 얘기는 중국한테 반도체를 팔아먹는 회사들이 힘들어진다는 얘기고, 반도체는 다 엮여 있어서 앞에 이제 그 공정이 있었지만 뭐 설계하고 생산하고 뭐 후공정 이렇게 이어지는 이 단계에서 이 앞쪽에 있는 장비 회사를 규제를 해버리면 생산에도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고, 네. 그래서 한국도 지금 중국 사업을 한국 기업들도 고민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글로벌 반도체 악재다. 근데 한국이 외국인들이 볼 때는 반도체 선진국이잖아요. 그렇죠. 반도체 규제를 할 때마다 한국 원화가 부정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미국이 내는, 중국을 향해서 내는 이런 반도체 규제 조치들이 실제 향하는 방향은 중국이지만 한국이 같이 영향을 받기 때문에 한국에도 굉장히 부담스러운 상황이고요. 네. 그리고 일단은 지금 경기적인 측면인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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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한국이 반도체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는 부분은 메모리 반도체고요. 반면에 메모리가 아닌 비메모리 쪽은 이제 그 대표적인 게 그 로직칩의 TSMC인데, 이제 왼쪽 그래프 보시면 그 D램 시장을 3분하고 있는 게 이제 삼성전자, 그리고 SK 하이닉스, 그리고 나머지 하나가 미국의 마이크론인데요. 보시면 뭐 장기적인 방향성은 같이 상승하더라도 사실 마이크론이 아니라 SK 하이닉스를 대신 그리면 TSMC처럼
우상향하는 그래프는 나오는데요. 마이크론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네. 근데 여기서 극명하게 보이는 게 TSMC는 굉장히 이 진폭이 굉장히 적고 꾸준하게 매출이 나오는 데 비해서 메모리 반도체 기업들은 굉장히 진폭이 큽니다. 경기가 안 좋을 때는 많이 감소하고 경기가 좋을 때는 급격하게 증가하는 이런 게 이제 메모리 반도체 산업의 뭐 상대적인 한계가 될 수밖에 없고요. 사실 이 산업 특성 자체가 비메모리는 이제 먼저 주문받고 생산하는 게 특징인데 반해서 메모리 반도체는 만들어 놓고 파는 구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재고 사이클에 취약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경기가 꺾여서 전방 수요 쪽에서 이제 수요가 감소하기 시작하면 단가 협상에서 열의가 되면서 이제 디램 가격, 뭐 낸드 플래시 가격이 빠르게 하락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는 메모리가 훨씬 많기 때문에 경기에 더 민감한데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규제를 하는 게 우리나라한테 더 악재가 될 수 있으니까 한국은 더 영향을 많이 받을 거고,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 환율에도 악영향을 주고 앞으로 위험을 더 증폭시키는 요인이다. 이렇게 지금 제가 요약을 해도 될까요? 지금 말씀하신 게 다른 통화하고 비교했을 때 네. 상대적으로 한국은 반도체 악재에 조금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네. 그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혹시 부부장님은 요 반도체 업종이 워낙 우리나라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주식에서도 뭐 너무너무 크고 예. 장비까지 합치면, 그리고 뭐 경제는 더 클 것 같고요.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네. 우리나라 수출입을 이제 성질별로 분류를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성질별 분류를 하게 되면 그 1차 상품, 네. 그다음에 그 소비재, 자본재, 중간재로 이렇게 나눠지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올해 무역 수지 적자가 많잖아요. 네. 대부분 이제 에너지 가격 네. 때문에 다 얘기를 하는데, 올해 1차 상품의 9월까지 월 평균 무역 수지 적자는 한 150억 불 정도로 기록을 했고요. 과거엔 어땠느냐? 뭐 흑자를 기록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네. 그리고 100억 달러 이상을 항상 월 평균 네. 기록을 해왔어요. 그러니까 뭐 150억 달러 하면 좀 늘어나긴 했지만 올해 우리나라가 무역 수지 적자를 기록하는 결정적인 요인은 아니었다라는 얘기고요. 네. 네. 재미있는 부분은 이제 소비재 쪽이 우리나라가 한 3, 4년 전부터 이제 적자로 돌아섰고요. 네. 근데 이거는 뭐 자동차 수입이나 뭐 명품 수입 이런 게 많아지기 또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선진국이 된 거 아닌가요, 그게? 그렇죠. 네. 근데 중요한 부분은 이 자본재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전통적으로 무역 수지 흑자를 대규모로 냈던 가장 큰 이유 두 축은 하나는 자본재 수지, 다른 하나는 중간재 수지. 네. 이 두 개였습니다. 근데 중간재 쪽은 여전히 우리나라 상당 부분 흑자를 내고 있는데 이 자본재 쪽이 올해 들어 이제 적자 쪽으로 돌아서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이게 자본재 수지가 중간재 수지만큼 무역 수지 흑자를 많이 냈던 파트인데 네. 이게 한 2018년부터 쪼그라들기 시작해서 계속 줄어들었습니다. 이게 공교롭게도 2018년 미중 분쟁이 있던 시기부터 이제 이런 현상이 나오는 거고요. 자본재를 구성하는 핵심 부분이 반도체하고 네. 기계류가 있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이 중간재 쪽을 국별로 가서 중국 쪽에 대한 중간재로 가게 되면 뚜렷하게 보입니다. 수출에 비해서 수입은 큰 변화가 없는데 이 수출이 너무 많이 줄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중간재 쪽이 우리나라가 그 대중국 수출이 한 20억 불에서 30억 불 이런 했는데 최근 이 수치는 10억 불 밑으로 떨어져 있는 상황이고요. 뭐가 잘 안 나간다는 얘기죠. 중국 쪽으로 그 자본재가 대표적인 게 이 반도체가 될 것 같고, 그리고 이게 공교롭게도 2018년 미중 분쟁부터 시작을 한 거기 때문에 분명히 거기하고 연관이 네. 돼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미국하고 중국하고의 어떤 이런 그 대립적인 문제가 지속이 됐을 때 한국 반도체도 분명히 영향을 미친다라는, 물론 이렇게 경쟁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중국 반도체 회사들이 우리나라 위협이 될 수가 있는데 그 부분이 지금 많이 위협감이 좀 떨어지잖아요. 그쪽 이제 발전 못하고 이 부분은 이제 한국이 플러스가 되긴 하지만 한국이 대중국 반도체 수출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미국이 대중국 규제를 이렇게 계속 하다 보면 그게 이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없는 거고 이게 자연스럽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역수지 적자가 꼭 원자재 때문이만은 아니다라는 얘기고요. 우리나라가 잘 하고 있던 부분에서 지금 이게 2018년 이후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거기 때문에 이 에너지 가격이 좀 안정되고 원자재 쪽으로의 어떤 무역수지 어떤 그 적자 부분이 좀 진정된다 하더라도 이 자본재 쪽에서의 어떤 문제점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우리나라 무역수지 부분은 생각보다는 구조적으로 뭐 계속 적자가 난다는 얘기고요. 아니 그런 얘기는 아니고 약간 취약성을 보일 수가 있다라는 얘기고요. 환에도 당연히 이게 영향을 미치겠죠. 원달러 환율 레벨이 옛날보다 좀 높아지는 과정은 조금 불가피한 쪽으로도 이걸 연결을 시킬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위원님은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좀 어떻게 해야 어차피 미국이 중국을 압박하는 거는 상수라고 일단 현재는 치고 있는 거니까 예를 들어서 어떻게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면 저희 구독자분들이 야 그래도 반도체가 좀 뭔가 숨통이 트이는구나. 뭐 예를 들어 미국에 뭔가를 한다든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혹시 뭐 의견 있으신가요? 미래에는 어떻게 하면 좋아질 거다. 또는 어떻게 되면 더 나빠질 거다. 이런 건 혹시나 의견 있으시면은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뭐 글로벌 공급량이 재편되는 그림 자체는 이제 뒤에 네. 제가 창의적으로 그린 건 아니고 커니 자료를 참조해서 네. 보여드렸고요. 결국 뭐 중국은 그 자체로 이 모든 단계의 생태계를 구비를 할 것이고 다만 이제 기술 수준의 차이가 될 것인데 네. 지금도 미국이 중국을 무조건 팔지 말라는 아니거든요. 네. 죄송합니다. 일정한 기술 수준을 딱 정확하게 지금 중국이 한계 수준에 있는 기술 수준을 규정을 했기 때문에 타겟을 했기 때문에 그 이상의 기술만 못 팔도록 했고 그래서 중국이 이 기술 수준을 따라올수록 뭐 그 범위에 있어서는 규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다고 볼 수도 있고요. 네. 어쨌든 뭐 긍정적으로 보기에는 일단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네. 시나리오를 말씀드리긴 힘든 상황이고. 그럼 여기서 더 부정적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시나리오가 더 나빠진다면. 예. 더 나빠지는 시나리오는 네. 사실 그냥 한두 가지라도 네. 중국이 계속 대만 가지고 물고 넘어지고 예, 미국도 대만을 계속 지키려고 하는 게 예. 앞쪽 대만 얘기로 잠깐 네네. 돌아가서 설명을 드리면 대만이 왜 뜨거운 감자냐. 일단 TSMC뿐만 아니라 뭐 UMC 뭐 이런 대만 반도체 업계 전체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반도체의 전략적인 가치가 급상승하면서 그래서 이제 대만의 지정학적인 가치도 급상승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뭐 업계에서는 실리콘 방패 이론이라고 좀 유용한 말도 있는데 그 중국에 맞선 가장 굳센 방어벽이 TSMC다. 네. 뭐 호국 신산이라고도 하는데요. 나라를 지키는 신령스러운 성스러운 산이다. TSMC가 이런 네. 말도 있고 TSMC하고 한국 기업들의 제가 볼 때 굉장히 큰 차이가 한국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는 중국에서 생산하는 비중도 굉장히 뭐 40% 정도로 알고 있는데 TSMC는 중국에도 공장이 있긴 하지만 기술 수준이 그러니까 핵심 자산은 다 대만에 있고요. 중국은 상대적으로 낮은 기술 수준의 생산 활동만 하고 있는 상황이라 핵심은 다 대만 땅에 있는 거거든요. 대만 섬에. 그래서 중국한테는 대만 저 땅만 먹으면 반도체를 다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대만 땅을 지켜야 되는 입장이고요. 그래서 반도체 패권을 놓고 이 반도체가 그만큼 중요해졌기 때문에 중국하고 미국 이게 이제 지정학적인 리스크로 전이되면서 좀 부정적인 시나리오가 생길 위험도 있다. 네. 그렇게 근데 지금 보여주신 그 페이지에서 그 바로 앞에 지금 페이지네요. 중국의 무력 침공 시에 미국 직접 개입 불가피한 배경이라고 설명을 하셨는데요.
사실 이제 저 시나리오가 당연하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 중국이 대만을 무력으로 침공하면 미국이 가만히 안 있겠죠. 그래서 발생 가능성이 낮을 것이다라고 보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위협은 있을 수 있지만 실질 침공 가능성은 그래서 더 낮지 않겠냐. 너무 공포감을 가질 필요는 없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일단 그런 질문을 받으면 저는 6.25 때가 생각이 나고요. 아. 6.25 때도 사실 그런 생각들을 했기 때문에 미국 지도부에서 그 위로 중국 국경까지 갔었던 것이고, 중국이 그 당시에 헨리 키신저 온 차이나를 보면 경고 메시지를 보냈는데 이게 서로 문화가 너무 다르고 서로에 대한 이해도가 너무 낮았기 때문에 미국이 그 메시지를 제대로 이해를 못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서로 이해도가 많이 높아졌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그런 리스크는 뭐 어느 정도 있다고 보고 있고요. 매우 희박하지는 않다 정도로 얘기할까요? 예, 뭐 그게 이런 무력 침공과 미국 직접 개입 시나리오가 뭐 가능성 높은 시나리오라고 말씀드리긴 힘들지만 그래도 예, 상당히 언급하셔야 할 만큼의 예, 그 무시할 만한 변수는 아닌 것 같다. 그 정도로 네.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부장님께서도 지정학적 리스크를 부부장님께서도 좀 크게 보시나요? 미중 갈등으로 인한 대만의 지정학적 리스크 어떻게 보시나요? 그렇죠. 뭐 하도 얘기들이 많이 나오니까. 근데 물론 그거는 볼 겁니다. 지금 그 우크라이나 사태가 어떻게 해결이 되고 미국이 어떤 대응을 하고 있는지를 중국 입장에서는 세심하게 관찰할 수밖에 없고 지금 시나리오를 보게 되면 쉽지 않은 결정이 되겠죠. 아마 미국도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중국한테 경제 제재를 러시아처럼 하게 됐을 때는 공급망 쪽에 물론 지금 상당 부분 미국이 그걸 바깥으로 빼고 있는 과정을 하고 있지만 워낙 중국 쪽이 크기 때문에 여전히 크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반대로 생각하면 중국 입장에서는 자기네들이 글로벌 경제에 임팩트가 클 때 액션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다 지금 중국 쪽을 공급망 이쪽을 다 밖으로 빼고 있고 막 IRA 법안도 실질적으로는 온쉐어링 법안이잖아요. 미국에 투자를 하라 이런 얘기인데 그게 다 이제 그 상당 기간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게 그 완료가 됐을 때는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지금처럼 경제 제재를 할 수가 있거든요. 중국의 임팩트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가 돼버리면. 그리고 반대로 생각하면 중국 입장에서는 뭐 그 전에 힘 빠지기 전에 할 건 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겠죠. 근데 이 부분은 그렇게 뭐 직접적으로 이렇게 부딪히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뭐 약간의 어떤 그 소문 뭐 이런 차원의 얘기지 뭐 현실화될 가능성은 이렇게 높지는 않을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저희 두 분이 그래도 오셨으니까 이렇게 의견은 이렇게 경제 아웃룩에 대한 의견이 이런데 이제 저희 구독자분들한테 실질적으로 지금 만약에 투자를 한다면 내가 돈이 있던지 아니면 월급을 받아서 돈이 남으면 어떤 투자를 하는 게 좋을까? 뭐 현금을 갖고 있든지 채권을 사든지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개인적으로 어떤 게 제일 나아 보이시는지 부장님 먼저 얘기해 주시죠. 지금은 은행 정기예금이 제일 낫죠. 은행 그러니까 현금 네. 거의 현금. 네, 지금은 채권도 아니고 네, 은행 네. 정기예금. 아예 이자가 채권은 네. 뭐 평가 이익이 캐피탈 게인을 기대할 수는 있겠지만 당장 그 부분에 어떤 로스가 날 수가 있거든요. 그럼 이거 혹시 어떠세요? 예금하고 예. 조금 그거보다 이자가 높은 채권을 나는 예. 그냥 캐피탈 게인은 생각 안 하고 예. 만기까지 가져가겠다 이런 전략은 혹시 어떨까요? 굳이 그럴 필요가 없죠. 이자가 좀 높으니까 만약에 정기예금보다 한 1, 2% 높은 게 있다. 그게 정기예금 1%때 그게 한 2% 정도라면 해볼 수 있으면 2배니까. 네. 근데 정기예금 이게 4% 5%인데 네. 4.5%까지 나오고요. 뭐 5.5% 6% 준다고 한 1% 준다고 그래서 그런 모험은 하지 말자. 할 필요가 없거든요. 할 필요 그렇기 없다. 때문에 지금은 네. 정기예금이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대신 이제 주식 쪽에서도 분명히 기회는 있습니다. 지금 많이 싸진 거는 맞아요. 특히 이제 성장주 일부에서는 밸류에이션이 상당히 많이 낮아져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일단 뭐 단기가 아니라면 한 6개월에서 1년 이상의 장기로. 어떤 투자 네. 기간을 갖고 있는 투자자라면
그쪽에 대해서 관심을 충분히 가져볼 수는 있을 것 같고요. 대표적인 게 배터리, 전기차 이런 쪽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왜냐하면 미국에서 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IRA 법안 자체가 네. 그쪽을 미국에 와서 하라 뭐 그런 거잖아요. 그런 거는 성장성이 분명히 남아 있는 거기 때문에 성장성이 의심받는 성장주를 해서는 안 되죠. 싸졌다고 해서. 근데 성장성이 남아 있다고 생각하는 쪽은 지금 정도 밸류에이션에서는 조금씩 들어가도 무리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위원님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제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투자하시는 분들이 이제 투자 고전들도 많이 읽으시는데 읽다 보면 뭐 피터 린치나 뭐 템플턴 그리고 뭐 버핏, 찰리 먼거 이런 분들이 하시는 얘기는 뭐 좋은 얘기들 많아요. 성공 스토리 이런 책들 네. 많이 다루고 있는데 네. 그러면 일반인들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들은 어떻게 투자해야 되냐 네. 이런 질문을 했을 때 답은 하나거든요. 네. 그냥 광범위한 시장 지수에 분할 매수하라. 네. 근데 이 내용으로 한 책을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이 얘기 저 얘기 성공 네. 스토리로 다 때려 넣는 거지. 네. 핵심 메시지는 일반 투자자한테 네. 이분들이 하는 조언은 그겁니다. 네. 그래서 시장이 아무리 부정적이더라도 제가 사실 부정적인 전망을 사업하는 선배한테 얘기를 했더니 그럼 지금 다 팔아야 되겠네 이런 얘기를 네.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생각하시죠, 보통은. 네. 전망은 전망이고 사실 내 안에 내가 너무나 많아 이런 라떼 네. 시절의 노래 가사에도 네. 있듯이 우리 뇌가 조성 뭔데? 예, 좌뇌 우뇌가 네. 있고 한쪽은 지시하고 결정하는 뇌고 네. 한쪽은 설명하고 합리화하고 관찰하는 뇌입니다. 그러니까 전망은 전망대로 가지만 시장에는 전망에 있어서는 전문가가 없거든요. 다들 그냥 예측하는데 일반인들보다 그냥 설명을 잘하고 논리적으로 과거를 설명을 잘할 뿐이지 예측을 더 잘하는 전문가는 없기 때문에 전망은 전망이고 전망은 어차피 틀릴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시고 전망은 전망대로 생각하시고 나의 투자하는 쪽은 그것과 상관없이 그냥 분할 매수 계속 하시는 게 지수 적립식 분할 매수 뭐죠? 8자로 바꾸면. 그런 그죠? 것이죠. 네. 네. 지수도 근데 국가도 미국만 아니면 뭐 특정 어떤 미국 그러니까 사실 평균 회귀 법칙 진화론에서 네. 얘기하는 평균 회귀 법칙을 인용하면 지난 10년간 미국이 아닌 건- 압도적으로 아, 좋았기 때문에 네. 1970년대 같이 미국이 안 좋을 줄 어떻게 아냐. 네. 그럼 MSCI 올 컨트리 인덱스 아예 그것도 그건 뭐 아니고요. 저는 미국에만 그러니까 아직도 미국 주식을 정답이라고 생각하는 분들 많고 저도 네. 장기적으로는 미국 당연히 네. 장기적으로는 좋을 거라고 보지만 네. 미국에만 해서는 안 되고 네. 다른 나라도 해야 된다. 전 그 세계 정도. 주식에 투자하는 VT 이런 저는 전 세계 주식은 안 하고 그냥 네. 큰 국가 아, 이렇게 알겠습니다. 나눠서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비관적인 전망이 인구가 감소하지 않는 나라로. 공감하는 네. 부분이 전망은 늘 틀리니까 네. 그러나 교과서대로 행동을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라는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네. 부부장님 오늘 처음 오셨는데 아니 위원님 처음 오셨는데 뭐 나중에 시간을 내서 좀 더 깊이 있는 얘기를 하면 재밌는 얘기 많이 들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네. 제가 좀 하면서 네. 오늘은 이만 보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박석현 부부장님, 백석현 이코노미스트님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